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앞에 이제 뭐 속보는 좀 뒤에 가서 또 다룰 테니까 그때 아마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자세히 좀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우선 이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하는 상황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양 당의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던데 이제 이와 별도로 이준석 지금 대표는 단식이든 뭐 삭발이든 뭐들 다 하자 뭐 이런 정도로 좀 강하게 나오네요. 상황 어떻게 보세요?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예. 삭발과 단식을. 그것도 현재 야권의 두 사령탑. 물론 의석수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더 강경합니다. 그리고 모양새가 국민의힘이 뭘 다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제시하는 안을 국민의힘이 양보하면서 받는 형식. 이게 더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적 여론을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야당은 뭐 그게 보수든 뭐 진보였든 간에 과거에 이 단식으로 뭐 어떤 국면을 돌파한 예가 많죠. 예. 먼저 생각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23일에 걸친 단식, 민주화 단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었고 가까이에는 뭐 그 뒤에도 단식은 여러 번 있었지만 가까이로는 김성태 전 그 의원이 원내대표였을 때 드루킹 특검을 이 단식으로 관철을 해냈죠. 그랬죠. 그때 기억하시면 정확히 3일부터 11일까지니까 8일간 그야말로 뭐 흔히 하는 말로 FM 단식을 했어요.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더운데 정말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는 그냥 제대로 단식을 했어요. 과거에 그 강기갑 같은 그 사람은 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한다가 밤에 이 카스테라하고 우유를 먹다가 그것도 같은 편이라 할 수 있는 한겨레 기자한테 딱 들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싹싹 빌었어요. 제발 좀 써주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 써주지 말아달라는 것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엑스망신을 했죠. 그런 단식 말고 그때 이 김성태 의원이 단식을 하는 바람에 그 단식 10일 후에 드루킹 특검을 문재인 정권이 받았어요. 다 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의석은 그때 123대 122. 물론 뭐 국민의힘의 지금 106석 정도의 의석보다는 그때가 많아서 뭐 그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에다가 우호적인 그 소위 그 당시에 친정권 정당들까지 좀 우호 정당까지 합치면 능히 드루킹 특검은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김성태 의원의 단식이 큰 표창, 창끝이 돼서 그 기여를 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도 이제 더 이상 뭐 보니까 어디 경기도에 가서 뭐 연탄 자원봉사도 하고 장외 정치 계속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러나 이제 뭔가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만의 삭발 단식 이런 거보다는 이준석과 함께하는 야권 대표의 공동 삭발 단식. 뭐 삭발하기 싫으면 그냥 단식만 해도 돼요. 예. 제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 겨울에 좀 더 이게 또 겨울이라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추운 바닥에 그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할 때는 6월 달, 7월 달 그 사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6월 달이었죠. 날도 덥고 뭐 더운 건 더운 대로 힘들지만 이 엄동설 안에 뭐 여러분 생각나시는 그 추위를 뚫고 엄혹한 어떤 이 여당의 벽에 두 야당 대표가 몸으로 부딪힌다. 그것도 통일교 게이트로 커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온몸으로 맞선다. 큰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미칠 파장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자, 이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조금 일단 예측 분석을 좀 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한학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예상하신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한학자 총재를 조사한 결과 사실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뭐 윤영호의 개인적 일탈이다라는 취지로 주로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경찰도 성의 있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것은 한학자 총재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조사 시간이 짧았다. 그렇지만 경찰은 나올 때 우리는 그래도 조사할 거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뭐 경찰에서는 어쨌든 이제 통일교 장부와 영수증 확보, 뭐 리스트 이런 걸 일분 확보라고 여기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경찰은 진퇴양난이죠. 경찰 능력 바뀌라는 얘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써부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는 공수처로 넘겼어요. 예. 법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과거에 이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뭐 공수처를 만든다 뭐 할 때부터 예상됐던 상황이에요. 수사기관 간에 떠넘기기. 그러니까 경찰 민중기 특검이 이 통일교 전재수 관련 뭐 임종성 관련 등등 여권 인사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이코 이거 못하겠네 이래서 넉 달간 놔뒀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로 넘겼는데 경찰도 지금 이걸 지금 넘겨받아 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한학자 총재 직접 구치소 찾아가서 뭐 2번씩 조사했는데 한 총재가 지금 입을 열겠어요? 경찰관들 앞에서. 그건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한 총재는 더 많은 엄청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 수사가 경찰의 전재수 수사로 끝날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고 본다면 자기가 그 경찰관들 몇몇 앞에서 이런 얘기를 다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저울질을 하고 윤영호와의 관계도 뭐 개인적 일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선을 긋는 것도 다 전략이라고 봐요 저는. 예. 변호인들이 막강하고 그쪽 교세도 단단한 만큼 향후 계속 이어질 계속 확장될 이 수사에 좀 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공수처도 지금 그 공수처장 오동훈이 기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공수처가 무슨 남의 그 수사기관 수사할 입장이 아니에요. 능력도 안 되고 거기도 지금 뭐 아주 집안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뭐 수사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다면 민중기 특검은 민중기는 그런 걸 다 내다보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거 묵히다가 넘기면 경찰 주게 되고 경찰은 능력이 안 되고 이거 뭐 지금 영장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2천만 원 플러스 시계 하나 요거 딱 3천에 지금 간당간당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쳐? 3천이면 3천이다. 2,999만 원이면 2,999만 원이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 공소시효가 달라져. 3년이나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경찰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수사하는 흉내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18일이니까 만약에 3천만 원 미만으로 결론 나면 이거 수사 지금 1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면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전재수 풀어줘야 됩니까? 지금 이런 데 대한 답을 지금 일절 못 내놓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더더욱 통일교 의혹 특검을 거칠게 어떻게 보면 의석수를 떠나서 강하게 지금 제기하고 국민적 여론을 업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말씀드리면서 경찰 수사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예. 조금 이제 통일교 유착 관계를 조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통일교 금품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추가적 인물들이 계속 주요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 한학자 총재가 양승조를 단독 접견하는 그 사진들 한번 먼저 띄워도 주시고요. 지금 이제 충청권이 통일교의 3지구라고 그러는데 3지구만 움직인 게 아니라 2지구 경기도, 5지구 호남지까지 다 움직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이제 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당한 지역에서 이 양승조를 도왔다 하는 이제 관련 내용이 특별보고 형식과 녹취록에 담겨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뭐 일부 이제 뭐 며느리는 김종인을 만났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곁들인 겁니다. 그와 별도로 임종성 전 의원 관련된 부분도 나왔어요. 통일교 및 유관단체 행사에 최소입니다. 최소 27번이나 참석을 했다. 최소 27번이면 거의 뭐 집 드나들듯이 한 것인가요? 이거 이제 시사저널에서 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상당히 깊게 관여된 사람들이 많네요. 저는요. 예. 이게 중앙일보 단독 보도라고 했잖아요. 예, 예. 중앙일보가 지금 물타기 하고 있다고 봐요. 물타기 하는 거야? 아, 왜 그러냐? 예. 중앙일보가 전재수 관련된 보도를 제일 먼저 한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아, 중앙일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도를 물론 기자들은요 좌우 이런 걸 떠나서 저도 기자 오래 했지만 기사가 되면 써야 됩니다. 자꾸 정치적 고려를 하면 그건 언론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전재수 사건을 뻥 터뜨렸는데 여권이 아니 왜 이래 이렇게 중앙일보 측에 좀 항의도 JTBC도 뭐 같은 계열사인데 엄청 전재수 관련된 보도를 쏟아냈죠. 기억하시죠? 예. 그렇다면 JTBC나 중앙일보는 아 이거 좀 오해를 괜히 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쯤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자 양승조 뭐 유명한 사람이죠. 뭐 충남지사도 지냈고 전직 아니에요. 전직. 그러니까 전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비중이 지금 좀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보여지고 자 임종성 전직 아니에요. 양승조 지사는 뭐 현직이지만 그러면 임종성이 뭐 27번? 8년이에요, 8년. 그리고 2번은 화상이니까 3번인가는 25번인데 8년으로 나눠놓고 보면 뭐 1년에 그렇게 한 3번 정도. 너무 놀랄 거 없어요. 8년이라고. 그리고 2016년에만 6번. 그때 많이 갔어요. 의원 배지 막 달고 한참 기가 올랐을 때 뭐 네팔 카트만두에도 가 워싱턴에도 가 그때 뭐 비즈니스 클래스 다 끊어줬다면서요. 돈도 뭐 줬겠죠. 여비도 뭐 특급 호텔에서 자라 그러고 그러면 가가지고 뭐 문선명 총재님은 뭐 무슨 어마어마한 찬양을 했던데 내용을 쭉 보면 임종성은 무슨 7인회 멤버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통일교 열혈 신자예요. 신자급이에요. 그 한 말들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양승조가 나와 뭐 또 저 임종성이 나와. 그래서 난데없이 저런 사람들 기사가 막 나오면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전재수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판을 야 민나 도르무데스 다 똑같아 라면서 뭐 같은 여권이긴 하지만 뭐 양승조, 임종성 전직 자 이런 기사들을 씀으로써 전재수가 지금 핵심인데 현직이자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후보를 지금 나가려고 뭐 곧 뭐 혐의만 벗어던지면 바로 나가려는 준비를 다 마친 사람 아니에요? 그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친노, 친문의 적자 비중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전재수 관련 기사가 제가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싹 사라졌어요. 좀 쉬었다 쓰려고 그러나요? 저는 좀 이상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전재수의 시기 한계는 어디 갔는가? 전재수의 액수는 왜 4천에서 3, 4천에서 2천으로 줄었는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써야 이게 진짜 언론 아닌가? 갑자기 양승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양승조가 뭐 충남지사니까 충남지사니까 뭐 3지구가 충남 지역이라면서요. 충청도. 네, 거기 열심히 한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연하다기보다는 뭐 저런 것은 충남만 저랬겠는가. 통일교가 뭐 여야 다 로비한 게 사실이고 뭐 전라도도 했을 거고 부산 울산만 했겠어요. 강원도 뭐 다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선택적으로 골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갑자기 양승조 뭐 갑자기 김종성이 27번 임종성 27번을 분석해 보면 평균 1년에 3번인데 2016년에 6번이면 전직 그러니까 배지 떨어지고는 거의 또 뭐 그쪽 출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뭐 무슨 분석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전재수에 좀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지금 광주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 지사. 사실은 이제 통일교 금품수속이 처음에 나왔던 건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름이었죠. 강기정과 김영록, 이광재. 이광재는 전직입니다만 이 현직에 있는 지금 강기정, 김영록은 정치자금 받았다 이런 의혹에 있는데 당사자들은 그 후원금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일교의 후원인지 통일교 자금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런 입장을 일단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김영록 지금 전남지사는 300만 원, 강기정 지사는 200만 원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이 사람들의 정치적 운명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수천만 원의 명품 시계를 한 개 받았니 두 개 받았니 하는 사람도 뭐 무죄라고 주장하는 판국에 뭐 정치 후원금으로 200, 300 받은 거 가지고 뭐 끄떡이나 하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괜히 하는 소리지. 저 두 사람이 다른 비리나 뭐 혹은 정치적인 경쟁자를 만나지 않는 한 출마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명을 보면 참 웃겨요. 200만 원 강기정. 김영록 300. 그러니까 지사급이니까 좀 100만 원 더 주고 시장급이니까 200만 원 준 것 같아요. 작은 돈 아니죠. 저도 뭐 자식 결혼을 2번이나 치러봤습니다만 10만 원 이하는 그냥 쓱 지나가게 됩니다. 그 축의금 리스트에서. 근데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상 한 분들은 한번 다시 보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100만 원, 이게 누구야? 이렇게 돼 있어요. 200 작은 액수 아닙니다. 300 왜 작아요 이게? 이거 정치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체크해뒀다가 전화를 직접 하거나 뭐 어떻게 편지에다 사인이라도 해서 보내는 게 정치인들의 지역구 관리법이에요. 그런데 몰랐다? 이게 웃긴 거죠. 아니 우리 모든 그 분석을 하면서 언론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지 말고 상식의 기초에서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강기정이가 또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통일교로부터 들어온 돈이 200, 300만 원인데 몰랐어요. 전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거는 국민들 우롱하는 거죠. 알았어요. 드러난 것만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일교는 전국에 미국, 일본 사실 통일교의 교리를 보면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통일교 교리에. 외국에서 더 교세가 센데 국제적 교단입니다. 천정궁, 천원궁 보세요. 전국 각지에 지구별 모임이 다 있고 지금 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전국 정치인들 다 받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지금 나온 사람들만 자꾸 두들겨 맞으면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리스트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뭐 내년 총선에 뭐 지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잘못 짚은 것이고 저 두 사람이 또 몰랐다. 200, 300만 원 들어온 거를 몰랐다고 한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런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통일교 게이트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짧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부처별 업무보고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어쨌든 부처 업무보고를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어떤 그런 논란을 통해서 이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상당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제는 또 이학재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또다시 재차 비난을 했습니다. 이학재 사장 페북 글도 한번 동시에 띄워주시죠. 자, 이재명은 이 최초로 이야기할 때부터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냐라는 것을 하면서 이거 사실은 공항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학재 사장이 반박을 하는 걸 페북에 올렸어요.
자, MOU를 맺은 것이다. 뭐 업체끼리 기관끼리 MOU를 맺은 건 통상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위탁과는 다르다. 위탁은 그것을 특정 업무를 법령에 따라 계약에 따라 시행하는 거지만 MOU는 포괄적으로 그냥 협력 의사와 협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이제 이 내용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이 이 문제를 재차 꺼내서 지금 이학재를 스토킹하는 건가요? 뭐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이학재 사장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 이학재란 인물은 전직 삼선 의원이고 네.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인천이시였고요. 네. 그래서 뭐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그런 연으로 임명된 것 같은데 인천시장의 출마를 처음에는 할 것처럼 몇 달 전에는 그 하마평에도 나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나는 인천공항 사장 내년 6월까지 돼 있는 임기 다 마치겠다. 예. 그리고 인천시장 안 나간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건 뭐 다 보도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그때 영광스러운 그 별명을 얻었잖아요. 보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체급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막 때리고 같은 급으로 올려서 공격하고 하면 그 사람이 그 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학재라고 콕 집어 또 말은 안 해요. 네. 자존심이 좀 상하는지 그냥 공항공사 사장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도둑놈 심보다.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예. 도둑놈 심보. 대통령이 도둑놈 심보라라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몇 번째 얘기를 꺼내냐고요. 사람들이 궁금해. 인천 시민들도 이학재는 뭐 지금 현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뭐 거기에 도전하는 그 여권 인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지명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별 관심도 없었는데 네네. 자꾸 이래. 그럼 찾아보게 돼요. 이학재가 누구야? 어이구 저렇게 뭐 아까 스토킹이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 잘못하면 잡혀가니까 대통령한테는 스토킹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관심을 계속 표명하니까 네. 그거 가지고 자꾸 급을 키워주잖아요. 중량감을 키워주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지는 않지만 전직 삼선 의원에 나는 그냥 내년 6월 이래봐야 이제 뭐 6개월 남짓 남았어요. 네. 근데 그거 임기 마치겠다는 것도 지금 못 보겠다는 듯이 도둑놈 심보다 뭐 권한과 자리를 누리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거의 그냥 지금 다른 부처 업무 보고 받다가도 열받는다는 듯이 또 때리고 이게 몇 번째예요. 이학재 검색어가 구글링 찾아보면 모르겠지만 많이 올라갔을 거다. 굉장히 한동안은 상위 순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꼭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이학재가 주요 검색어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정치인은 무풀이 나쁜 거지 찬풀이든 악풀이든 관심이 많다는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아무 뭐 죄가 누구야. 아무 뭐 신경도 안 쓰는 사람보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자꾸 누가 저거를 계속 거론해 준다? 무슨 김민석 총리도 아니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몇 번째냐? 이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학재 씨가 국민의힘 인천시장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괜히 인천시장 선거운동을 본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인천이라면 각별한 생각이 있어서 꼭 어떻게든지 지금 유정복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하는 걸 탈환해 오려고 할 텐데 유정복이라는 현재 시장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력한 건 사실이니까 꺾으면 되리라고 생각했던 전선에 강력한 적을 강력한 상대방의 후보를 지금 이재명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자, 이재명의 발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얘기했어요. 행정은 상명하복의 쥐체계다. 그러면서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다. 그러면서 정치는 마치 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설명도 하고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강조를 했어요. 최근에 이재명이 한 발언에 여러 가지 발언 중에 몇 가지 발언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TF 정부 공무원 TF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 법 명령에 대해서는 굴복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복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상명하복을 강조했어요. 그때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더니 자, 어떤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상명하복을 강조하고 정치와 행정이 다른 것처럼 언사를 다르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본인이 임명했으면 상명하복을 말해도 되죠. 그런데 본인이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한국 대통령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그 공직자 인사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알박기 인사가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민주당이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얼마나 그런 문제로 사실은 윤석열 전 정부를 어떻게 보면 괴롭혔습니까? 전현희가 대표적인 예고 몇 명 뭐 아마 쭉 쓰다 보면 거의 뭐 한 페이지 나올걸요? 네. 안 나갔잖아요. 그때는 왜 상명하복 안 합니까?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전부 내 말을 따라라. 내가 행정 수반이니까 행정의 최고 책임자의 말을 다 따라야 되는 상명이 있으니 하복을 해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 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 옥스퍼드 사전, 웹스터, 뭐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도 올라갔다는 그 유명한 말,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그 말 그대로 지금 외국 사전에 올라갔다잖아요. 조국이가 만들어서 유명해진 말. 그 내로남불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6년 6월까지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하라고 임명장을 줬어요. 그러면 무슨 그 업무상의 비리, 무슨 결정적인 감사 결과, 법원의 어떤 뭐 기소나 법원의 판결 이 아니면 안 물러나도 되죠. 지금 이재명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갈피에 달러 끼워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명하복이란 말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이학재 사장이 거기서 현장에서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 저희 업무가 아니라 관세청 세관 업무다. 그 다음 날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 이재명이 또 그 MOU 맺어가지고 당신네 소관이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밖에서 또 그 이학재 사장이 SNS를 통해서 아이 그거 잘 모르신 거예요. 그 MOU만 한 거지 협조만 하는 거지 담당은 세관이 합니다. 장외에서 계속 공방전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꼬리를 내리고 내가 도둑놈 심보라고 했으면 무서워서 지금 사표 내고 좀 물러나고 이래야 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두 번 더 때리면 진짜 이학재 사장 인천시장 후보로 저는 강력히 떠오르리라 봐요.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미국은 대통령 선거 딱 끝나가지고 당선 발표되잖아요. 그럼 숟가락 몽둥이 숟가락부터 포크 식탁보까지 싹 바꿉니다. 그게 바로 스포일 시스템 전리품 제도를 의미하는 행정학 용어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럼북이라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에 있어요. 1959년에 이미 연방 공무원 뭐 수천 개의 자리와 권한을 다 명시한 책이 있어요. 예. 그 표지가 자줏빛이라 그래서 플럼북이야. 그런 거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공격을 하고 그 막 찍어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꼭 찍어내지 않는다고 해도
자꾸 저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상명하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과거에도 상명하복이 지켜져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지위에 당시의 행정부 수반이었던 대통령의 지위에 과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서 남아있던 공기업의 사장이나 이사장들이 따랐었는가 그 점을 좀 반면교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을 몰아주는 그 심보는 뭘까요, 그러면? 누가 도둑놈일까요, 누가? 자, 그 장면 한번 좀 같이 살펴봤고요. 자, 주제가 많아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단고기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한국고대사학회와 한국역사연구회 포함해서 예, 국내에 이 역사 고고학회 48개 단체가 이재명의 직접 발언한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상당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단체들의 내용은 좀 깁니다만 압축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 역사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 이런 얘기했어요. 환단고기는 가짜 역사서다. 뭐 이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실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됐는데, 자, 이 단체들이 직접 나선 48개 단체면 뭐 주요 단체도 있을 거고 조그만 단체도 있긴 할 텐데 상당한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나선 이유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조그만 단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예. 주요 단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한국고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고고학계의 그 주요 단체를 다 거의 망라하다시피 한 48개 단체. 여기서 그냥 한결같은 성명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은 법학을 전공하고 뭐 그전에 검정고시 보고 네. 법학 전공해서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뭐 역사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또 역사학에 얼마나 조예가 깊은지는 몰라도 과연 환단고기의 역사성과 뭐 역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위서 가짜책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천착이 돼 있는가 또 깊이 있게 알고 뭐 환빠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것을 역사학계가 보니까 이거 대통령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그 전국의 TV 생중계되는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통 역사학자 출신인 그야말로 이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서울대 서양사학과 학석사 미국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스쿨 철학 박사 뭐 서울대 그러니까 중앙박물관장 뭐 그야말로 역사라면 뭐 누구보다도 그 정통한 학자 출신 이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 던졌다가 위서입니다. 그 문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 아니냐. 무슨 관점의 차이라는 건가요? 아니 책 자체가 가짜라는데 무슨 관점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책인데 그 책을 좌가 바라보느냐 우가 바라보느냐의 그런 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이 실체가 없는 가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역사학계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8개 단체가 한결같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발 이제 더 이상 저 책이요. 2008년에 그 친북 성향의 강인한 목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범민련 뭐 그쪽 남측본부 의장 뭐 네. 그야말로 대단한 친북 인사입니다. 목사가 쓴 책이에요 저게. 저 환국 표시된 환국이 뭐 상하 이말리 동서 사말리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그 보면은 저쪽 헝가리 유럽부터 일본까지가 다 환국이야. 저 밑에 보세요. 대제국이었나요? 대제국이 아니라 지구의 3분의 2야. 네. 그런 환국이 있었다? 네.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떤 고고학적 유물도 안 나오잖아요. 환국은 비슷한. 무슨 나중에 원래는 이게요.
한단이라 그래서 또 한단. 한단이었다 또 이름이 환단이 된 거예요. 책 이름도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이 책을 썼다는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79년에 이유립이라는 네. 그것도 태백교라는 종교단체 무슨 교조 창시자 이 사람이 쓴 소설이야 소설 저게. 그걸 2008년에 강인함이 새로 번역한 환단곡이라고 또 자기가 또 썼어. 아니 왜 역사학자가 뭐 그게 위서든 뭐든 1911년에 썼다는 사람은 대종교도 개연수. 근데 이 사람이요 실존 인물인지도 불투명해요. 왜? 이유립은 자기 스승한테 받았대. 그리고 근데 이유립 이전에 1979년 이전에 이 개연수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본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책도 있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역사든 유럽의 어느 역사든 인도의 역사든 저 환국의 환국의 그 어느 나라에서 환단곡이 얘기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수메르 문명에서도 뭐가 나와야 되잖아. 그게 역사인 거예요. 고고학적인 뒷받침이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하면서 외쳤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그 빨간 붉은 악마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이 치우의 치우. 중국 역사에 실제로 나오는 중국의 황제입니다. 아, 치우천왕이요? 네. 예. 물길 잡고 뭐 했다는 거 유명한 예. 사람. 예. 그 치우가 저 환국 또 이름을 또 일부에서는 배달국이라 그래. 그럼 환국인지 배달국인지도 누가 갖다 붙인 이름 같은 거예요. 그 배달국의 14대 왕이래 그 사람이 치우가. 위에 그러면 13대까지 또 있어요?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하실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야말로 어디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네. 그 어디 뒷방에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를 써놓은 잡서예요 잡서. 네. 왜 이걸 자꾸 역사로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회가 준열하게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추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 고대사학회와 한국 역사연구회 이런 48개 단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짜 역사서로 어떤 사료적 가치도 없다 하면서 환단과 고기를 명확하게 이 자료,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역사학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학문적 논쟁이나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면서 이재명의 발언을 아주 직격을 하죠. 자, 덧붙입니다. 대통령실은 환빠나 환단 고기와 관련한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건 뭐 환단 고기가 역사적인 중요한 사료이고 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좀 논쟁에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처럼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애매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수습하려고 하는데 지금 역사학계는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라. 애매한 표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딱 어쩌면 대통령실과 이재명이 이걸 살짝 덮고 나가려고 도망가는 출구를 막아버린 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역사학계가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적어도 변화된 입장을 내지 않으면 조금 사태가 커질 수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하도 뭐 넷플릭스가 나오고 네. 뭐 지금 이준석은 무슨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 소리까지 했고 네. 진중권 교수가 지금은 뭐 이제 교수는 아니고 진중권 씨가 참 여기에 대해서 적확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냥 이재명이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 일이다. 뭐라고? 말이 헛나왔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제가 신중치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면 끝날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실수였다. 그냥 내가 환빠라고 하는 말은 먼저 환빠라는 말에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자꾸 지금 대통령실이 김남준부터 뭐 수많은 뭐 또 대통령실 그 스피커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지금 이게 봉합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역사적 관점의 차이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역사학회가 다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해요. 뭐 과거 레이건 심지어 대통령의 말실수 어록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은 말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거나 이 어떤 자신의 과오를 인정을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만기를 칠람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공부한 그 사실이 별로 없다. 뭐 저도 역사 공부 저 대학에서나 뭐 하지 않았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제가 역사를 좀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 이외에 사실 잘은 몰라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TV 생중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TV 생중계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생방송을 숱하게 해본 사람이지만 생방송은 생생하고 시청자들과 직접 마주치면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뭐 날방이라고도 하잖아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자칫 말실수가 나오는 게 생방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실수 자체를 너무 막 그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 말실수 할 수 있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데 안 물러서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안 건드리는 주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다 아는가? 아니거든.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같은 사람은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까지 딴 사람이에요. 네. 그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문하고 의문을 던질 수는 있는데 뭘 더 알겠냐고요. 전문가 출신의 현 정부 출신 그 업무보고 때 나온 사람들도 이게 대통령이 이재명이 뭘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 웃으면서 아,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주 이렇게 대답하는 기관장들이 꽤 있어요. 이게 뭐냐? 거기서 대통령 틀렸어요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질문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전문가들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이런 거니까 이 논쟁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48개 역사 그 학계의 그 굵직굵직한 뭐 작은 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낸 것도 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린 건 틀렸다. 맞은 건 맞다. 시시비비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의 도둑놈 발언, 도둑놈 심보가 정확한 발언이죠. 도둑놈 심보 발언, 환단고기 발언, 연거푸 터지는 일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짧게 좀 현안 한두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창용 총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권 문제이긴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관련된 문제여서 이 문제 한번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먼저 얘기를 하죠.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작년 2024년 4월 17일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죠. 환율 1,400원 딱 막 돌파했을 때입니다. 자, 이재명이 집권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8월, 10월, 11월 중간에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돌파하면서 때도 약간은 국가 위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 국가적 위기인데 뭐 처방은 국가적 위기에 맞는 처방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 1,400원, 70원, 1,470원대 되면 물가 상승률 뭐 상당히 높다. 이거 위기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우려스러운 발언 중에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이야기는 분명히 했어요. 지금 1,470원대 환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 얘기는 아니다. 그런 정도의 위기는 아니고 고물가 이건 좀 문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고환율 원인이 마치 서학개미에 있는 것처럼 발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죠. 본인은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뭐 하지만 뭐 여러 상황을 그냥 말한 거다고 얘기하지만 논란이 됐었죠. 최근에 이창용
이 총재의 환율이나 여러 가지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자, 저 가운데 있는 말 좀 보세요. 예.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1998년 IMF 외환위기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되겠어요? 저게 한국은행 총재가 할 얘기입니까? IMF 아니니까 위기가 아니다. 그 IMF 나면 어떡할 건데요? IMF 나면 다 망해요. 저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이었겠구만 우리 허앵커는 경험해봤잖아요. 그때 위기가 아니니까 위기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 급만 뺀 위기다 이거예요. 예. A등급, 1등급 위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2등급 위기가 왔다는 거지. 실제로 그 발언을 전부 보면 위기 상황이다. 걱정이다. 내년에 물가는 더 오른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원래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중앙은행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처럼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위기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환율 점검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IMF 위기만 아니다라니까 위기 아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A 1등급 초 1등급 위기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말했잖아요. 4월 달에 작년에 환율 1,300원 넘으니까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가 현실화됐다. 지금 오늘 환율 1,480원이에요. 무려. 그럼 그 말 그대로 1년 뒤인데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국가 경제가 위기예요 지금. 지금 난리예요. 그러네요. 서학개미들 탓을 엄청 했어요. 20, 30대들이 이재명 정부 미워가지고 한국 주식 투자 안 하고 미국 뭐 유럽 증시에 특히 미국 증시에 투자 많이 해서 이 꼴이 났다. 그 막 탓을 좀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40, 50대가 더 2030보다 많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10월 11월보다 77%가 줄었어요. 이 서학개미 투자가 미국 투자가 왜? 무슨 돈이 있어야 달러를 바꾸지. 그리고 옛날에 100만 원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달러 액수가 확 줄었잖아요. 77%가 줄었다니까. 그러니까 서학개미 탓 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느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지금 막 갖다 팔고 있어.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1번. 예. 2번.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재부가 16일 날 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요 기업 관계자들 또 불러 모았어. 예. 그래가지고 제발 수출로 번 달러 좀 국내에다 풀어라. 달러 예금에다가 한 600억 달러 가까이 넣어놨다는데 이거 좀 풀어라라고 당부했어요. 예. 압박을 한 거지 일종의. 그날도 딴 환율이 6원 올랐어요. 이게 뭔 소리냐.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야. 안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국제 기름값이 안정세예요. 그런데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기름값을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뭐 한국 돈 주고 신사임당 주면 두바이에서 기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복합 위기가 오고 있다. 지금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 상승률로 예상한 게 2.1%에서 3% 사이예요. 그것도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2.1%라고 원래 잠정치에 내놨는데 이창용이 뭐라 그랬느냐. 이거 당장 2.3%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일단 한 자락 깔았어요. 근데 다른 금융기관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창용은 3% 가까이 오를 거라게 지금 대다수의 인식이에요. 물가가 3% 되면 이게 진짜 위기예요. 그러면서 수입 원자재, 수입 물가는 지금 6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그럼 수입 원자재,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중소기업, 영세기업들 다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 다 달러 주고 유로 주고 사온 외국 원자재를 갖다가 재가공해서 파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업체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들 장사 못해요. 이게 복합 위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럼 금융기관, 은행들이 막 쓰러지고 국가가 부도 나가지고 이재명이
돈 빌리러 나가고 이래야 위기입니까? 왜 그렇게 위기 불감증인가? 이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자, 이창용 총재 말은 똑바로 해야죠. 한국은행은 더군다나 굉장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워낙 독립된 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정권의 눈치 봐가 살살 봐가면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주 무겁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빨대, 또 컵 얘기가 나왔네요. 문재인 정부 때는 빨대 얘기가 나오던 이제는 컵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컵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컵값을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지금 업무 보고를 할 때 플라스틱에서 벗어난 탈플라스틱 대책 가운데 하나로 컵값을 따로 받는 계산제, 컵 따로 계산제라고 하네요. 자, 이걸 이제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환경에 좋다고 환경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스타벅스나 뭐 여러 업체에서 이 종이빨대 도입한 문제 때문에 이게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스타벅스도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 다시 도입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 컵값 따로 계산제요. 말도 조금 이렇게 딱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번 이제 기후 이 에너지 환경부의 추진안 어떻게 좀 보셨어요? 한마디로 탁상 행정이다. 탁상. 예. 왜냐하면 저거 2019년 11월 벌써 6년 됐네요. 예. 그때 뭐 추울 때 도입한 게 일회용 스트로 플라스틱 빨대. 또 빨대라고 하면 나쁜 의미가 많이 연상이 돼가지고 하여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문재인이 그때 금지시켰잖아요. 그때 혼란 대단히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종이 빨대를 갖다가 대거 도입을 했는데 저도 써봤는데 종이 빨대 영 못 쓰겠더라고요. 좀 써보면 흐물흐물해져. 환경보호라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래가지고 또 그때 한참 또 쓰레기 논란이 또 거세서 이거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는 무슨 뭐 환경 뭐 한다고 뭐 환경 하자는 거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김성환 같이 뭐 그야말로 극단적인 환경론자, 극단적인 탈원전주의자. 지금 탈원전 무슨 탈탄소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조약에 막 지금 사인하고 다니는데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거 이번에 그 이재명 정권에서 하겠다는 그 컵값. 이거 100원, 200원이에요. 그거 따로 받아요? 시쳇말로 빈정만 상할 겁니다. 1,000원, 2,000원 물리면 그건 좀 위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한 500원 이상씩 물린다 그러면. 100원, 200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걸 또 따로 받아요? 그 업소, 카페 종업원들이나 사장님들만 욕해요, 이거. 그리고 손님들이 화내요. 그냥 붙여서 팔아라. 뭐 5,000원이면 5,100원에 팔든지 5,200원을 팔든지 이거 따로 계산한다는 거 이것도 일거리예요.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컵을 또 뭐 가져오라고? 아니 커피 마시면서 저도 일회용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매장 내 컵을 이용을 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 일회용 용기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아이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네 하면서 뭐 텀블러 넣고 다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1인 1텀블러제입니까? 나라에서 뭐 소비 쿠폰 줄 때 하나씩 주든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준다고 또 그거 들고 다니겠냐고 전부 다. 그다음에 저런 용기에 100원, 200원 더 받는다는 거는 이게 정책의 역설이 불러 일으켜질 가능성이 있다. 화가 나잖아요. 그걸 따로 내? 바빠 죽겠는데 그냥 아이고 5,100원이에요. 그러면 욕하면서 그냥 내면 돼요. 6,200원이에요 하면 내면 된다고. 이거 또 다른 값올리기라는 얘기를 또 들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그 환경부 뭐 장관이 뭐 이재명 정부의 아주 또 유명한 환경론자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뭐 들어준다면 뭐 이재명이 그랬다잖아요. 민주당 당적이 있으니까 또 장관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라고. 본인도 아는 거예요. 잘 예뻐하는데
이거 만약에 500원, 1,000원씩 물린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망할 것 같잖아요. 자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 환경 보호는 해야 되겠는데 많이 하자니 표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100원, 200원 붙인다? 저는 이거 100원, 200원 붙이기 시작하면 또 따로 계산하라고 하는 별도 카운터까지 만들고 그러면 일만 늘어나고 카페 주인이나 일하시는 종업원이나 사가는 소비자들이나 다 욕먹을 거다. 뭐 제가 이재명 정권 위에서 하는 말은 아닌데 이런 거 하지 말라. 예. 이런 거가 바로 탁상 행정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통일교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업무 붙여보고 중간중간에 주요 현안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문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징병제 문제가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 징병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네. 저는 징병제를 통해서 스스로 자강을 하고 네. 자조 국방을 하는 그 방향은 그 뭐 영원한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독일은 2011년에 그리고 프랑스는 2000년에 징병제를 있던 것을 없앴죠. 그러면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징병제를 없앨 수 있었던 배경에 사실 미국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 개의 경찰을 자임하고 독일에는 그 주독 미군도 아마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뭐랄까 좀 나이브해졌던 거죠. 뭐 미국이 어차피 지켜주고 유럽에서 뭐 제3차 세계 대전이 나겠는가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해오던 차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타오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GDP의 5% 선에서는 너희들 스스로 국방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또 청년층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은 지금 신검 후 자원 입대하는 쪽을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예. 프랑스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우리 돈으로 140만 원 정도 월급을 줄 테니 10개월 정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예비군에 편입을 해야 된다. 전쟁 나면 와야 된다. 그리고 제일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고생했던 나라가 폴란드인데 폴란드는 그래도 좀 고생을 해본 역사가 있는지 10만 명 정도의 전시 자원봉사자를 지금 미리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데 그 45% 지원자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19세부터 29세 사이에 젊은이들은 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훈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조치를 들고 나오는데 뭐 썩 우리가 저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훈련 받으라고 하면 싫듯이 예. 이런저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독일, 프랑스, 폴란드, 크로아티아 뭐 여러 나라들 소개를 해주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 침략에 대비해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지금 사실은 몰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봐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유럽도 자국의 안보는 너희가 지켜라. 미국에 의존했던 걸 수십 년 해왔으면 됐지. 이제 자국의 자강 이런 것도 이제 강화하는 추세니까 징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여기다가 사실은 국방 예산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복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예. 뭔가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제도나 이 예산은 이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은 지금 2008년 이후에 청소년들이 지금 90개 도시에서 등교 거부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우리가 군대에 가야 되느냐. 그리고 전체 젊은이들 중에서 내가 유사시 조국을 위해 입대하겠다가 14%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인권의 시대가 되니까. 또 이들의 논리가 뭐냐. 우리는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군을 비하하는 정서입니다, 이게. 그리고 총알바지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1948년에 이제 독일이 전 세계에 그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국제사회를 좀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48년에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기본법 4조에 절대 군복무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아무래도
국제사회가 독일하면 치를 떠니까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그게 지금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본법 4조에 강요하지 말라는데 니네 왜 군사훈련 받으라 그래. 그리고 또 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 예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5천억 원 정도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노조가 반발하는 거예요. 야, 노동자들 복지를 위해 쓸 돈도 없는데 무슨 국방비를 늘리느냐. 자, 우리가 6.25를 경험해본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유럽을 볼 때 기강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저는 정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침 이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에서 냉전 시기에 유물이 부활하고 있다. 징병제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에 국가안보 전략에서 지금 유럽의 문명은 소멸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공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유럽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있다. 또 스스로 안보를 지키려 하지 않고 강대국이나 나토 집단 안보에 너무 의존한다. 이것은 유럽 문명의 소멸이다. 자, 어느 쪽이 이 시대를 옳게 보고 있는 것인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표를 주겠습니다. 예, 자유부인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상황들을 압축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가 상당한 영향을 준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일 텐데 그간에 이제 자강하지 않고 안보를 의존해왔던 안보에 어쩌면 무관심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 자고 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 러시아의 일부는 환상을 가졌던 유럽,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에 너무 의존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현실을 다시 깨닫게 됐는데 뭐 독일의 경우도만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국가들이 그랬는데 이런 사례가 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을 텐데요. 이 독일의 경우를 볼 때 이런 변화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예. 독일과 프랑스도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징병제를 다시 꺼내는데 대한민국 유럽보다 훨씬 안보 상황이 위중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안락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오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2018년에 대한민국 상비 병력이 62만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2025년에는 45만으로 줄었고요. 2040년에 이런 식으로 가면 36만 명까지 줄어든다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강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군대의 특성상 해외에서 이주한 사람을 우리 국군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행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데 20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2040년 되면은 14만 명밖에 징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입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죠. 0.7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의 지금 뿌리를 흔드는 게 군대 전체 병력의 70%에 해당하는 초급 간부들의 사기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 제가 좀 놀랐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205만 원, 하사가 200만 9천 원, 하사가 병장보다 낮은 거예요. 소위가 201만 7천 원. 자, 이렇게 해놓고 군 간부의 자부심을 가져라. 예를 들어 뭐 급여를 올릴 수 없다면 적어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간부다 그러면 제대한 이후에 먹고 살 걱정을 없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뭐 AI 한다고 무슨 뭐 태양열 발전소 만든다고 100조, 200조 우습게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여기다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금 유럽이 징병제가 부활하는 유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그 군을 비하하는 그 근거 없는 그 사고 방식들, 이를테면 우리가 군대식 사고 방식이나 군대식 해결 방식이 일부 무슨 첨단 IT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가 처하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군대식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대부분 합리적입니다. 예컨대 지금 TDX 자동 교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아날로그식으로 전국의 통화선을 연결하던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 TDX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초에 대한민국에 ADSL 같은 초고속 인터넷이 금방 보급될 수 있었거든요. 저 바꿔 얘기하면 지금 넥타이 매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첨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전두환 정부가 만들었던 TDX 자동 교환기의 신세를 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일수록 제 경험상은 주변에 좀 그러니까 주변에 좀 IT 분야 일하고 좀 넥타이 매시는 분들일수록
군사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면 자신이 조금 더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군을 자꾸 비하하는 거.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한미군이 있는데 뭘 걱정이야. 자꾸 너 안보 위협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통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181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전 세계에 200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중에 66개국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200개 중에 66개가 사라졌다 그러면 국가의 패망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66개 중에 50개는 이웃나라가 먹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럼 우리가 무력으로 국가가 패망하는 것은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를 버퍼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완충국이라고 합니다. 그 완충이라는 게 말이 좋아 완충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래서 완충국이 지도상에 샌드위치라고도 하죠. 그렇죠. 샌드위치 국가가 사라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강대국이 우리를 지원해 주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사고 방식에 관하여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2년에. 네. 그 아주 유명한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고 사막의 풍경을 정말 아름답게 담았던 명작 영화인데 이 영화의 아름다운 배경 못지않게 국제정치에 비정함이 있는 영화인데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한 장교가 그 당시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죠. 오스만 제국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아랍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 편을 드니까 로렌스라는 장교를 아랍 국가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좀 이간질시켜라. 아랍 국가의 힘을 모아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게끔 만들어라. 일종의 정치 장교죠. 근데 그 로렌스라는 장교는 정말 아랍의 독립과 자주를 바라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야, 이 전쟁 끝나면 아랍의 석유 우리 둘이 나눠 갖기로 미리 밀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강대국만 믿고서 너무 안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유럽의 이제 징병제 부활의 문제는 뭐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건 유럽에 떨어졌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지금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물론 핵 문제만 문제는 아니죠. 재래식 무기도 여전히 가공할 위험을 안고 있죠. 거기다가 이런 북핵까지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징병제의 현황은 바로 우리의 안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지는 대목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 몇 위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할까요? 이거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미국 비즈니스 매체인 CEO 월드 매거진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이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에서 7위로 지금 등록을 했다, 기록을 했다. 이런 이제 순위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이 종합점수에서 94.18을 받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미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미국 95.36인데 어떻게 개량화했길래 미국과 중국도 별로 차이가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차이가 없고 인도와는 뭐 0.0몇 차이고 대체 수리를 뭐 어떻게 할건데. 자, 7개 항목을 종합평가 순위로 산출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안전성, 뭐 경제적 영향력, 국방 예산, 무기 체계, 글로벌 동맹, 문화적 영향력, 군사력 이렇게 7개 항목을 종합평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이 7위다. 어떻게 저거 해석을 하세요? 우선 저 통계를 쓱 봐도 뭐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봐도 예. 미국하고 대한민국의 총점이 거의 뭐 1점 조금 넘게 차이 난다면 예. 일단 저것은 특정 국가들에게 다소 좀 유리한 지표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국력 뭐 여기서 이제 영향력이라는 말로 비켜갔는데 네.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이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분야를 어떤 분야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그런 걸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제 정치학에서는 두 가지 지표를 공식 지표로 봅니다. 그 나라 GDP가 얼마냐, 그 나라 국방비 얼마 쓰느냐. 이 두 개의 지표로 대부분 서열이 나눠지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예. 대개 이제 GDP는 조 달러를 단위로 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최신 자료가 30.62조 달러, 30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중국은 19조 달러가 2등입니다. 자, 그러면 11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중이. 그러네. 예.
대한민국이 14위인데 1.9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몇 배의 차이예요? 그러면 30배죠. 미국하고 GDP가 30배인데 총점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물론 기분 좋은 소식인 건 맞지만 우리가 너무 기분 좋아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방비에 얼마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GDP랑 국방비를 같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뭐 GDP 하나만 보면 되지 뭐 국방비까지 보느냐. 돈을 많이 벌어도요. 제정신 박힌 나라들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에 쓸 수 있는 인프라와 국민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국민들이 그냥 오늘만 살고 죽자 이렇게 해서 국방비 안 쓰는 나라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미국이 1위입니다. 9,970억 달러 쓰고 있습니다. 천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중국은 3분의 1인 3,140억 달러 정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저 지표가 저 미국하고 중국의 차이가 거의 뭐 소수점 차이인 것 같은데 이러한 객관적 국력 지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예. 자, 저 지표만 한번 전체적으로 띄워봐 주시겠어요? 미국이 95.36으로 뭐 유리인 거야 하는데 중국이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이야기를 드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 밑에 순위입니다. 한국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제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미국과 비교해서 해주셨는데 러시아가 3위로 나왔고 막 경제 규모나 군사력 부분을 중심으로 본 것 같은데 일본이 사실 6위로 상당히 처져 있는 것도 뭐 차이는 점수는 뭐 0.5밖에 차이가 나진 않지만 우습긴 합니다. 0.6인가요? 예, 0.5군요. 참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오히려 일본을 앞서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프랑스, 영국 뭐 다른 선진 국방을 다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저것도 좀 우스운 결과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같은 학자들이 예. 이제 다양한 기업체라든가 뭐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구 용역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사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학자들의 양심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스너리가 되지 마라. 돈 받고 싸우는 용병짓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저한테 만약에 지금 저 영향력 순위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순서대로 영향력 순위가 나와야만 이익을 보는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있다고 할 때 저한테 만약에 너 한번 양일국이가 한번 연구팀장이 돼서 조사해봐. 그럼 저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중국, 러시아, 인도를 띄우려면 첫째 인구에다 가중치를 주면 돼요. 예.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인도에 지금 국방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국방비나 무기에 쓰는 돈을 여러 번 포집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저 통계도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예. 아니 그 순위 매기는 항목이 지금 의심스러운 게 세 개가 겹쳐. 국방 예산, 무기 체계, 군사력. 그 약간은 동일 겹치는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항목이 그게 3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하면 이제 최근에 인구가 좀 많고 예. 돈이 좀 들어와서 강력하게 국방에 드라이브 걸고 있는 나라의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국,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인구 많은 나라들 뭐 이렇게 저건 대놓고 그런 나라 순위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장난치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저것도 잘 모르는 분들은 야 우리가 영향력 7위다 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재미삼아 보고 넘어가면 된다. 약간 오락 엔터테인먼트 기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프랑스보다 한국이 더 높은 순위에 있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뭐 0.15에 가깝고 만약 예. 저 집계가 타당한 것이라면 예. 한국에는 각주를 달아야 돼요. 예. 대한민국이 7위인 것에는 한미동맹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역량이 고려된 것이다라고 각주를 달아야 돼요. 저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군사력 부분이 관련된 부분이 3개 항목, 7개 항목 중에 3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국방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무기 체계 포함해서 예. 한국의 군사력 분야 그런 평가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어떤 초점이랄까요?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런 통계들은 이제 네. 저게 순수 자력이냐 아니면 한미 연합 전력의 어떤 점이 가미가 된 거냐. 근데 대한민국의 순수한 국방력 내지는 자강의 역량을 한미 동맹을 제외하고 산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 체계라든가 그 특히 유사시 전시의 모든 대한민국의 작전 통제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을 전제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삼성에 다니는 뭐 직원이 하나 있다고 할 때 그 예를 들어 뭐 좋은 기업에 다니니까 결혼 정보 업체에서 순위가 높을 겁니다. 그 사람의 역량, 신랑감으로서의 역량을 삼성과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 통계에 우리가 기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 정도는 삼아야 될 거다. 그리고 저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영향력 또는 군사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통계가 조금 믿기지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는 믿을 만한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규모 있는 시장. 저작권을 보호하는 성숙한 인프라.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최근에 그 상법 개정, 노란봉투 이런 게 지금 저 반영이 된 통계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저 대한민국 아까 좀 전에 박성규 선배님께서 환율 문제 많이 걱정하고 가셨는데 환율에다가 지금 노동 악법들 때문에 지금 기업하기 싫은 나라.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업하시는 분인데 비공식적으로 국책은행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저 사장님, 저 미국 계좌에 달러 있는 거 그거 환전해서 가지고 오시면 안 되나요? 뭐 국가의 시책이 좀 그래서 뭐 이래서. 아, 민간 기업까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은근히 그러니까 겁박을 합니까? 겁박이라고 그분은 받아들였지만 겁박이 아닌 겁박의 형식을 빌어서. 네. 그러면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외국 계좌에 있는 달러를 굳이 하나로 바꿀 유인이 없다. 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7위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두 가지 일반 정치 현안과는 조금 차별화된 주제를 가지고 양일국 박사님하고 좀 대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유럽에서 불고 있는 징병제 그리고 한 비즈니스 매체가 했다는 세계 경제 영향력 조사. 이걸 왜 했냐면 이걸 이재명 정권과 좌파가 이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신뢰들을 가질 수 없는 조사 매체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이걸 좀 분석을 해서 그것의 내용의 함의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이야기를 좀 1분만 주신다면은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그 국방부 장관에게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네. 지금도 아마 구글에서 치면 나올 겁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여기 여기 가면 이제 저도 저 학위 논문 쓸 때 그 사이트를 많이 참조했어요. 여기 뭐냐면 국가별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슨 군함 숫자 뭐 등등 그 국방비 얼마 쓰는지 군 병력이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는 차원에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종합국력 순위라는 걸 자기들이 뽑아갖고 순위를 올려줍니다. 거기 대한민국이 5위예요. 네네. 자, 5위가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대한민국이 5위인 건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가서 보니까 거기서 뭘 안 보느냐. 핵무기 보유 여부를 안 본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종합군사력을 측정하는데 핵무기 보유를 안 보겠다. 두 번째 사이버 전력이나 비대칭 전력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7위다라는 거하고 엇비슷한 얘기인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기분은 좋지만 이러한 근거 없고 또는 과장될 수 있는 국가 순위가 우리나라 국정 지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 7위, 국방력 5위. 일반 시민들은 그것에 기분 좋게 박수칠 수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전문가들이나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GDP 그리고 국방비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자, 관련된 압축에서 마지막 종합 멘트를 해주셨네요. 자, 2부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